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문학 역사 세 번째 시간으로 고대 문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문학은 이제 그 고대 국가의 건립, 일단 고대 국가가 건립이 되겠죠. 그래서 고대 국가의 건립과 건국 영웅의 출현이죠. 건국 영웅. 그리고 이제 국중대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국중대회. 일종의 국중대회라는 것은 나라굿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행하는 굿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나라가 세워지니까 당연히 이 건국 신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 신화라고 하는 신화 시대, 신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신화가 먼저 만들어지고 전설과 민담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 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13페이지에 이제 보면 이 고대 문학이 시작된 명백한 증거는 뭐냐? 바로 이 건국 신화 때문에 되는 거죠. 이걸 보면 이런 그 고대 문학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 국중대회라는 것이 나라굿이고요. 일종의 이게 제천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하늘에 제를 지내는 제천의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여의 대표적인 게 바로 영고죠. 영고. 맞이할 영자에 두드릴 고자죠. 신을 맞이해서 북을 두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예의, 10월 행사. 특히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동맹이라고 하죠. 동맹. 동해 같은 이런 곳은 무천, 춤출 무자 하늘천자죠. 하늘에 이제 춤을 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국중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중대회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희망 이런 걸 비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시 종합예술. 국중대회는 일종의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까 이런 게 이제 원시 종합예술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국중대회를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내용이고 그 일종의 구술을 할 때 14페이지로 가서요.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둘째 줄에 바로 이 건국 시조의 매력을 풀이하는 노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본풀이 노래라고 해요. 본풀이. 그러니까 본이라는 것은 근본이라는 뜻이죠. 근본. 근본을 풀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건국 시조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근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15페이지로 가면 15페이지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보죠. 고대 이념은 중세 보편주의와 다르게 첫째 줄에 나오죠. 이 고대의 이념은 일종의 자기중심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선민의식. 그러니까 이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 선이라는 것은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민은 백성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다. 그래서 선민의식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선민의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층 귀족만 하늘과 연결된다. 그 네 번째 단락에 나오죠. 지배층 귀족만 하늘과 연결된다는 자랑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고조선과 그 서국이라는 파트가 있죠. 거기에 이제 보면 이 고조선과 관련된 여기서 이제 특히 고조선에서는 이 단군 신화가 당연히 중요하죠. 단군 신화. 단군 신화. 이 단군 신화는 이제 보통 세 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금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동굴이죠. 동굴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장소적 금기. 그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쑥과 마늘 나오죠. 쑥과 마늘만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 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시간적 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금기가 나온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군 신화는 환인과 환웅과 단군의 3대기의 이야기죠.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고요. 환웅이 웅녀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이라는 거죠. 이렇게 3대기에 걸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군 신화는 선신족과 지신족의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그 16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첫째 줄 나오죠. 환웅은 환웅족이라 부를 수 있는 집단의 시조로 인정되는 수호신이라고 생각이 되고, 환웅이 웅녀 혼인한 것은 선신족과 지신족의 결합이다.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래서 이 환웅은 천부인 셋을 가진다는 거죠. 풍백, 우사, 운사. 그러니까 풍백은 바람이고 우사는 비고 운사는 구름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군은 일종의 재정일치다라는 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재정일치. 제사장이 정치를 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대와 중세, 고대와 중세를 좀 이제 볼 때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고대와 중세를 이제 보면 이건 17쪽 위쪽에다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고대는 어떤 건국 서사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말로 된 문학이죠. 그리고 문보다는 물을 좀 숭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중세에서는 일종의 그 공동문어인 이 한문의 등장이죠. 그리고 무보다는 문을 좀 더 숭상을 하고 그런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7페이지에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한 6째 줄 정도로 올라가서 보시면, 알로 태어나서 버림받던 아이가 자라나서 임금이 되었다. 그러니까 부역의 건국 신화의 공통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역의 남방계이고요. 이 부역의 건국 신화는 바로 남방이라고 그랬죠. 남방 신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생 신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 18페이지. 여기서는 이제 부여 고구려계의 전승인데, 이 부여 고구려는 이제 제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뭐냐면 부여는 왕이 있고요. 그 주변에 제후들이 있는 거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런 제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회의를 제가 회의라고 합니다. 이런 제가 회의는 일종의 만장일치로 되어 있죠. 우리가 고구려, 백제, 이건 고구려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뭐죠? 화백회의.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신라가 화백회의고, 이 백제가 바로 이제 이 정사암 회의죠. 이렇게 이런 그 신라의 화백회의나 백제의 정사암 회의나 이 고구려의 제가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만장일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유네니머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런 그 만장일치에 의한 회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9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19쪽에 그로 넘어가서 한 네 번째 단락을 보면 부여 건국신화와 고구려 건국신화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공통점은 건국의 시조가 하나님의 혈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군신화의 경우와 같다. 뭐 이런 말 나오고 있죠.
그런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고구려라는 나라를 이제 세울 때, 고구려라는 나라에서 이제 특히 이제 건국시가 동명이죠, 동명. 그 동명성왕 이런 말도 있고, 주몽이라고도 합니다, 주몽. 주몽을 이제 같은 그 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유리왕의 건국신화에서도 이제 나오죠. 거기 그 고구려의 2대 유리왕의 건국신화에서도 주몽이 동부여에다가 버리고 온 자식이었는데 그 20페이지 밑에서 한 5줄 나오죠. 아버지가 낸 수수께끼를 풀어서 감추어둔 물건을 찾아낸 다음에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제 부자관계를 입증하고 태자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21쪽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21페이지로 넘겨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21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보죠. 21페이지. 거기에 보면 599년에 즉위한 백제무왕을 법왕의 아들이라고 하고 삼국유사에서는 지렁이의 아들, 여기 지금 지렁이의 아들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 지렁이는 일종의 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왕을 상징하는 게 용, 지렁이, 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왕을 상징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왕의 아들이라는 거죠. 지렁이가 밤에 사람이 되어서 근처에 사는 과부와 관계에 낳은 아들 서동은 어려서부터 비범한 기상을 보였다.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야레자설화라고 하죠. 밤에 오는 자란 뜻이죠. 이거와 이제 관련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여에 가서 궁남지라는 곳에 가면요. 포룡정이라는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을포자 용룡자죠. 그래서 그 서동의 어머니와 그 그러니까 왕이죠. 왕과 서동의 어머니죠. 사이에서 이제 서동이 태어난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정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만신라 가락 쪽에 이제 상황도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전부 다 일종의 난생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여러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죠. 보통 이제 신라의 시조 22페이지 밑에서 한 6째 줄에 보면 나정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 나정은 일종의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이 박혁거세가 나온 알이 그 곁에 있었다. 그런 있었다는 우물이죠, 우물. 그런 것이 일종의 나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23쪽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3쪽이요. 23쪽을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23쪽의 세 번째 단락부터 좀 볼게요. 세 번째 단락이 보면 이런 그 아령과 같은 집단 출신의 남성 알지는 천신족의 특징을 가지고 등장해서 후손이 왕에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이 계림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계림이라는 게 이제 글자를 풀면 닭습이죠, 닭습. 닭개자의 숲을 임자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신라의 어떤 다른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곳에 그 나무에 황금개가 걸렸고 흰 닭이 울었다. 그래서 왕의 측근인 호공이 발견해서 괴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고 알지라는 거죠. 그래서 황금괴는 혀컷에가 들어있는 알과 상통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이나 황금괴나 이런 데에서 이제 태어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남방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남방계 신화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남방계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야기가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내용들이. 그런 이야기고요. 자, 25쪽으로 가보세요. 25쪽. 25쪽에 한 네 번째 단락 정도 가보면 건국 신화에서 일본과 관련이 되어 나타난 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이제 보면 연호랑 세우녀가 나오죠. 연호랑 세우녀. 연호랑 세우녀. 이게 이제 일본과의 어떤 관련성이죠. 신라 해변의 백성이 바위 같은 것에 실려서 일본으로 가서 그곳의 왕과 왕비가 되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해와 달이 빛을 잃으니까 세우녀가 이제 짠 비단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냈더니 재앙이 사라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쪽으로 넘어가시면 탐나 건국 서사시라는 게 나와요. 26페이지. 탐나라는 것은 제주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제주도에서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제주도에서는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거기 둘째 줄에 보면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가 있죠. 이 을라라는 것은 일종의 왕의 옛날 명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성씨죠. 성씨, 고씨, 양씨, 부씨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사무가에는 일종의 이제 그 신앙서사시, 창세서사시, 영웅서사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서사무가에서 자료를 보면 이 서사무가에는 세 번째 단락 첫째 줄 나오죠. 신앙서사시. 그다음에 창세,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영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주로 이제 어려서 버림받는 아들이 이제 그 부모와 싸우거나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뭐 여러 이제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6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26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부모의 만남에 이어서 자식의 출생을 말하는 것은 고조선이나 부여, 고구려의 건국신화에서도 공통된 특징이다. 버림받았다가 살아나서 통치자가 된 자식에게 이제 그런 왕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구려 주몽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7쪽으로 가보시면 27쪽. 27쪽을 가보면 여기 마지막 단락을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 버림받은 아들이 큰 규모의 병마를 거느리고 돌아와서 부모가 도망치게 하고 아우들이 각기 한 곳을 차지하게 한 것은 바로 정권 교체와 임무 재배치다. 정권을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무를 다시 한번 배치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고대인은 이 부자의 싸움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이 사이에.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몰아내요. 그런 일은 이제 중세도 있었지만 덮어두려고 하고 찬양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고대에서 이제 이 고대의 어떤 이런 시기에서는 이렇게 부자 간의 어떤 그 왕위와 관련된 그 싸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힘이 있으면 영웅이고 영웅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경탄이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중세가 시작된 데는 없어진 고대의 가치관이다. 자, 결국 다시 정리하면 힘이 있으면 영웅이 되고 영웅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경탄의 대상이 되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 고대 문학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 문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